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기적인 유전자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유전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했다면 오늘은 이기적이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이렇게 컴퓨터로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 그림이 오늘 강의에 좀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보면 evolutionarily stable state라고 써 있는데요. 한마디로 뭐를 하냐면 이 빨간 게, 이 까만 게 지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빨간 게 공의 위치입니다. 어떤 공이 균형 상태에 있을까요? 또는 여기에 공을 던지면 그리고 5분 후에 가보면 그 공은 1, 2, 3, 4 중에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3의 위치에 있겠죠? 2나 4는 곧 굴러 떨어집니다.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공이 머물러 있을 리는 없고요. 1번은 머물러 있는데 톡 치면 왼쪽으로 굴러떨어지거나 오른쪽으로 굴러떨어집니다. 3번 공은 톡 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겠죠. 이렇게 3번과 같이 가만히 머물러 있고 가벼운 외부 충격에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상태를 evolutionarily stable state라고 부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찰스 다윈이 당연히 그 진화론을 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한 질문 중에 저도 한번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뉴턴은 사과가 왜 밑으로 떨어지냐? 너무 당연한 것을 물었죠. 찰스 다윈은 왜 남자 여자가 비율이 1대1이냐? 뭐 남자가 태어날 때 좀 더 많이 태어난다는 얘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뭐 남자 여자가 거의 동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이런 한번 사고적인 실험에 의해서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남자가 많다. 남자의 비율이 여자보다 2배가 많아서 3분의 2가 남자고 3분의 1만 여자이다. 그러면 여러분 남자로 태어났을 때와 여자로 태어났을 때 언제 결혼을 하기가 쉽나요? 아마 여성분들은 거의 모든 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결혼을 할 수 있고요. 남성은 아무래도 반 이상이 결혼을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유전자가 우리 몸을 만들어서 자손을 퍼뜨리려고 그러는데 유전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태어나면 비극입니다. 왜? 자기가 기껏 사람이라는 꼭두각시를 만들었는데 그 꼭두각시가 유전자를 퍼뜨릴 확률이 반밖에 안 되죠. 반면에 자기의 꼭두각시가 여자 꼭두각시, 즉 여성이 태어나면 이건 100% 번식 확률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어떤 사람의 유전자, 어떤 집안의 유전자가 조금 변해서 여성을 더 많이 낳는 남자보다 다른 집은 다 남자 2, 여자 1 낳는데 이 집은 남자 1, 여자 1 똑같이 낳는다든지 아니면 여자만 낳는다든지 그런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는 집안이 있다면요. 그 집안이 번성할 겁니다. 왜? 다른 집안은 남자아이 낳으면 그 중에 한 명이 50% 확률로 자손을 남기지 못하는데 만약에 여자만 낳는 집안이 있다면 이 집은 100% 외손자를 보기 때문이죠. 외손자, 외손녀를. 그래서 이런 집안, 외손녀를 보겠군요. 왜냐면 여자만 태어나니까 또 딸도 또 여자를 낳고 그래서 이런 집안은 유전자를 막 퍼지게 되죠.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요. 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자를 많이 낳는 집안은 유전자가 점점 늘어가고 남자 여자를 2대1로 낳는 그런 집안은 그 집안에 비해서 번식 확률이 적기 때문에 여자를 많이 낳는 집안의 유전자가 사회 전체에 퍼지게 되고요. 그래서 2대1이 뭐 1.5대1, 1.3대1 이런 식으로 남자의 비율이 점점 줄고 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자가 많더라도 반대죠. 여자가 많으면 이번에는 남자를 많이 낳는 집안의 유전자가 더 쉽게 퍼지기 때문에 결국 점점 남자를 많이 낳는 유전자를 가진 집에 유전자가 사회에 많이 퍼져서 남자의 비율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언제 멈출까요?
남자가 많으면 남자가 줄어드는 쪽으로 움직이고 여자가 많으면 여자가 줄어드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거듭 얘기하지만 그것이 유전자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은 남녀 비율이 똑같아지는 1:1에서 1:1에서 멈추게 되는데 이 그림에 아까 3번에 해당하는 것이 남녀 비율이 1:1이라는 겁니다. 이 밑에 evolutionarily stable state라는 것을 정의하면요. 작은 돌연 변이가 발생해도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에 왜 우리가 관심이 있냐? 결국은 진화에 의해서 어떤 유전자가 퍼지는데 그것이 뭐 그 침팬지가 인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그 과정도 있지만 인간 내 유전자들이 어떤 비율로 존재하는가, 남자 유전자, 여자 유전자가 어떤 비율로 존재하는가 등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쓴 리차드 도킨스 교수는 다윈의 진화론 이후에 진화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ESS, Evolutionarily Stable State라는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이 ESS, Evolutionarily Stable State를 이용해서 예전에 중국 철학에서 그렇게 논의를 많이 했던 성선설과 성악설의 논의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선하다 악하다는 정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신에 이타적이다 이기적이다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이타적이라는 건 남을 막 도와주니까 약간 선한 거고요. 이기적이라는 건 남 신경 안 쓰고 내 것만 챙긴다는 거죠. 이걸 행동으로 한번 보여주면 이타적인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음식이 생기면 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에도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즉 옆집의 가족에게 내 음식의 반을 준다는 거죠. 뭐 옆집이 둘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3분의 1씩 주고 내 가족은 내가 얻어온 양식의 3분의 1밖에 안 먹습니다. 왜 내 가족과 남의 가족을 차별하느냐. 똑같이 먹어야지. 이게 이타적인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내가 가진 음식인데 왜 남의 가족을 줘? 그러고 자기만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하나도 안 주고 자기만 먹습니다. 그럼 이타적인 이웃이 화를 내지 않을까요? 아니죠. 이타적인 이웃은 남에게 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 쟤는 음식을 자기만 먹지만 그럴 수도 있지. 난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는 거죠. 이제 거기에 화가 난다는 거는 내가 주기 싫은데 억지로 준다는 얘기니까 벌써 이기적인 거고요. 진정한 이타적인 사람이 있다면 이웃이 나에게 음식을 주든 안 주든 상관하지 않고 줄 겁니다. 어떤 인간 사회가 구성원이 모두 이타적이라면 이런 사회는 ESS, Evolutionary Stable State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다는 것이 수학적 결론입니다. 이유는 이렇게 뭐 200명, 300명의 이타적인 사람이 사는, 즉 음식을 똑같이 나눠 먹습니다. 결국은 뭐 자기만 먹는 거랑 상관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죠. 내 음식 남을 주면 남도 자기 음식을 주기 때문에 결국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 양은 다 똑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한 가족에 이기적인 애가 생깁니다. 이 이기적인 애는 어른이 돼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벌어본 음식은 자기 가족만 줍니다. 근데 또 다른 가족은 이타적이기 때문에 얘네 뭐 돌쇠면 돌쇠네 집에 막 음식을 주겠죠. 돌쇠는 자기가 얻은 음식은 자기 가족만 먹고 남이 주는 음식도 다 얻어 먹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인류가 그 음식이 풍부하지 않은 시절에 남보다 훨씬 많은 음식을 먹는 가족이 생긴 겁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서로 나눠 먹는데 그 나눠 먹는 것도 먹고 나는 나눠주지 않고 내가 먹은 걸 다 먹고 그럼 뭐 다른 가족보다 음식을 뭐 몇십 프로는 더 많이 섭취하는 가족이 될 거고요. 이 가족은 자연히 더 번식에 유리합니다. 왜? 그 애를 낳고 키우고 하는 게 다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가족은 남보다 음식을 더 먹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기적인 어떤 돌연변이의 그 유전자가 점점 그 사회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 이타적인 사회는 이기적인 돌연변이가 한번 생기면 되게 취약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기적인 유전자에 잠식됩니다.
모든 구성원이 이기적이면 어떨까요? 여기에 만약에 이타적인 애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번 음식 자기가 먹는데 얘만 남에게 나눠줍니다. 이 집안은 번식에 불리하죠. 그래서 잠깐 그렇게 훌륭한 이타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고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100%인 그런 사회는 아주 진화론적으로 안정된 사회다. 즉 그런 사회가 이 세상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성선설을 이타적인 사람, 성악설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 진화론적인 수학에 의한 계산 방법에 의하면 성악설이 맞습니다. 이타적인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런 유전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수학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 사회는 분명히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기적인데 어떻게 협력을 하겠습니까? 즉 유전자는 이기적이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소멸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유전자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큰 도박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왜 다른 바퀴벌레나 쥐나 이런 개나 이런 동물들은 뇌를 더 크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인간처럼 머리가 좋으면 좋을 텐데요. 근데 이 뇌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칼로리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섭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큰 뇌를 가진 인간이 만약에 개 정도밖에 먹지 않는다. 뇌가 작은 동물 정도밖에 먹지 않는다 그러면 뇌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오히려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이 도박에 승리를 해서 이 커다란 뇌를 이용해서 훨씬 더 많은 음식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아서 지구를 어떻게 보면 지배하게 되었는데요. 이 뇌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진화론적으로는 몇십만 년, 몇만 년 걸릴 것을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그거를 못 따라가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유전자가 변하기 전에 뇌를 통해서 이게 내 행동을 이렇게 변화해야겠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진화를 앞당기는 시뮬레이션 같은 역할을 해주고 이것이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마음은 이기적이지만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 인간이고요. 즉 개는 자기 동료를 도와주는 게 어떻게 유전자에 박혀 있다면 인간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 이기적인 모티베이션을 가졌지만 결국 옆에 사람이 죽으면 내가 외적의 침입을 당해서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나는 지금 나만 이 음식을 먹고 싶어도 같이 이 성벽을 지키는 내 친구들과 나눠 먹지 않으면 오늘 내가 살지만 내일 적군에게 왜 내 친구들이 다 굶어 죽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 음식을 이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게 이 친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먼 미래를 봤을 때 나를 위한 거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뇌를 통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타인을 도와준다는 것이 인간이 이타적이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좀 이런 것과 달리 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저희가 최초의 시작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최초의 시작은 세포 하나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즉 어머니가 세포 100개 주고 아버지가 세포 100개 주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난자는 세포가 1개고요. 아버지의 정자도 세포가 1개인데 이 둘이 만나면 세포가 딱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46개 염색체의 세포 하나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조금만 돼서 출발하느냐. 엄마 아빠가 좀 세포를 10,000개, 20,000개 모아서 주면 출발할 때부터 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주 조그만 세포 하나에서 커다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단축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우리 몸속의 유전자라고 해도 이게 유전자가 하나가 아니라 유전자들 여럿이 모인 연합체라는 거죠. 이 연합체들이 사실은 일심동체가 아니라 틈만 있으면 다른 유전자를 이용해서 나만 살려는 그런 욕심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는 이기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커다란 몸을 시작으로 만약에 출발한다면 유전자들 안에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도 이런 그 이론이 나오는데 어떤 회사가 잘 되면 오히려 내분이 생기는데 그럴 경우엔 그 회사를 아예 어려운 상태로 인위적으로 넣으면 이거는 협력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차피 죽으니까 그 딴 생각하지 않고 구성원들이 잘 협력을 한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체, 인간의 몸이라는 연합체, 그 유전자 연합체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포 하나를 이 세대가 바뀔 때마다 세포 하나에서 시작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내부 균열이 나면 죽겠구나라는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어른의 몸, 즉 제 몸에서 팔이 뚝 떨어져 나가갖고 한승구를 만든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제 이 팔을 보면 팔이 이렇게 생겼지만 사실은 원래 세포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50년을 살면서 요 손가락마다의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조금씩 일어나서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세포 하나에서 시작하면 우리가 똑같은 동지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손가락들이 변해서 새로운 아기가 된다면 이 둘째 손가락하고 넷째 손가락은 벌써 조금씩 세포의 유전자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둘째 손가락이 왜 내가 넷째 손가락에 양보를 해야 돼? 너하고 나는 유전자가 다른데 라는 또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 너희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하나의 몸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도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진화론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기적 유전자에서 좀 뒤쪽 부분에 약간 학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이 부분이 실제로 진화론이 어떻게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또 의미를 줄 수 있고요. 요 개념을 Evolutionary Stable State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책을 보시면 그 어려운 책이지만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